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계엄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내란 사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탄핵 스트레스에 불안하여 밤잠을 설치던 국민들도 이제야 비로소 편안히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온갖 거짓말과 비리로 국민을 기만했던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통해 결국 감옥으로 향했다. 그리고 대통령 곁에서 법의 이름으로 갖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가의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끝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던 악마 같은 변호사 서두창과 유종기. 이 두 사람의 추악한 실체와 그간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지식인의 가면 뒤에 숨어 인간 쓰레기, 권력의 시녀로 살아온 이 두 변호사는 결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고 교도소로 끌려갔다.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짓밟았던 그들의 충격적인 만행과 비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폭로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 수십 년간 정계를 장악한 집안으로 차기 국회의장에 꼽히는 박도연 의원. 그리고 그의 외아들 박재훈. 겉으로는 젠틀하고 인텔리한 이미지지만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여자를 사귀고 질리면 버리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김소연.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꿈이 많았고 세상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박재훈을 만난 순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렸다. 임신이라고? 박재훈은 눈썹을 찡그렸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간절하게 말했다. 우리 아이야. 당신도 책임져야 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비웃음이었다. 책임? 웃기지 마. 병원 가서 정리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내 아이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안 하겠다고? 그날 이후 그녀는 집 앞에서 위협적인 쪽지를 발견했다. 수상한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는 익명의 발신. 그리고 사건은 터졌다. 캠퍼스에서 귀가하던 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서 돌진했다. 소연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충격과 공포로 인해 결국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그녀의 뱃속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뉴스가 터졌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강요 및 협박 혐의. 여론은 들끓었다.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도연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아들이 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박재훈 측은 최고의 변호인을 섭외했다. 서두창과 유종기. 그들의 등장은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 첫날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해자인 소연은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부모가 흐느끼며 앉아 있었다.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내세웠다. 박재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낙태를 강요했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소유주는 피고인의 측근이었습니다. 배심원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서두창 변호사는 여유로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검찰 측은 박재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DNA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우리 딸이 임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뱃속의 아이가 유산되자 당신들 측근들이 병원에 압력을 넣어 시신을 바로 없애버렸잖아요. 서두창은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 의뢰인의 아이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다. 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아이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두창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건 피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샘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박재훈 피고인의 것이라는 주장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선고가 내려졌다. 본 법원은 박재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서두창과 유종기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박재훈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 멈춰주시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정치인 아들 협박 논란에서 벗어나다. 하지만 그날 밤 김소연의 SNS에는 마지막 글이 올라왔다. 진실은 사라졌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다음 날 그녀는 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다. 이 사건도 깔끔하게 끝났군. 유종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우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거든. 서두창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지.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의뢰인들의 목록이 놓여 있었다. 돈만 있다면 그들에게 정의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장난감이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은밀한 미팅이 열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마에 땀을 흘리는 남자는 중견 건설사 회장 최문식. 그는 50대 중반의 사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수조 원대 자산을 굴려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는 차분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서두창이 와인잔을 들었다. 유종기도 가볍게 덧붙였다. 이 나라 법은 누가 쥐고 흔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문식은 침을 삼켰다. 그가 저지른 일은 간단했다. 값싼 인건비를 위해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했고 안전 기준을 무시한 결과 대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수십 명이 매몰되었고 그 중에는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도 있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유족들은 거리로 나왔고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최문식은 잘 알고 있었다. 법이란 강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엄청난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고 마지막 보루로 이 두 악마인 서두창과 유종기를 변호사로 선택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유족들의 절규로 가득 찼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요? 한 어머니가 재판장에게 울부짖었다. 검찰 측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최문식 피고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정을 무시했고 인명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련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재판장은 묵묵히 검찰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서두창과 유종기의 차례였다. 서두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들었다. 여기 공사장의 안전점검 서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사 당시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발견된 헬멧과 보호 장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 서류는 조작된 것입니다. 유종기가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조작되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창이 마무리 지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 순간 유족들은 좌절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나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다. 최문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유족들의 절규가 법정을 뒤흔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최문식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창과 유종기는 아무렇지 않게 기자들을 지나쳤다. 변호사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종기가 피식 웃었다. 우리는 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감정과 법을 혼동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최문식이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이 나라에서 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서두창이 유유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활용할 줄 아는 거죠. 유종기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법을 두려워하는 건 가난한 놈들이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법 위에 있거든. 그때 한 기자가 몰래 술자리를 촬영했다. 다음 날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왔다. 건설사고 무죄 판결 후 변호사들과 건설사 회장의 축하 파티. 여론은 폭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들은 축배를 들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썩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검찰청에서 한 검사가 신문을 집어 던졌다. 저 쓰레기들 언제까지 법을 가지고 장난칠 생각이지? 그는 부하 수사관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서두창과 유종기의 모든 기록을 조사한다. 더러운 돈의 흔적을 찾아. 그러나 곧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이 사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검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놈들이 계속 활개치게 내버려두란 말입니까? 상부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보호받는 이유를 모를 리 없잖아. 조용히 있어. 서두창과 유종기는 법의 맹점과 법기술을 교묘히 이용해 수많은 범죄자들을 무죄로 풀려나게 했다. 그래서 부자들과 권력자들 앞에게 정의는 사치였고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두창은 국회의원 폐지를 원했다.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위치에 서고 싶었다. 유종기는 대법관이 되고 싶었다. 법의 해석자가 아닌 법을 결정하는 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야망은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다.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선거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1위는 42.5% 지지를 얻은 신동호 후보, 2위는 38.9%를 얻은 김영숙 후보입니다. 서두창은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3위는 7.2%를 얻은 서두창 후보입니다. 사무실 안은 얼어붙었다. 서두창의 보좌관이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다. 후보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선거판에서 아예 존재감이 없습니다. 서두창은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법조계에서 쌓아온 네트워크가 얼만데? 보좌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는 지역구가 후보님 고향이긴 하지만 변호사를 하면서 고향에 내려가 인사를 하거나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후보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서두창이 이를 악물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했잖아. 그는 사무실을 뒤집어 놓고 선거 캠프에 남아있는 인원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부터 현금 뿌려. 지역 유지들 다 포섭해. 복지 공약 다 지켜줄 것처럼 해. 그렇게 돈을 들고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사람 누구야? 우리 동네에 무슨 일 한 적 있어?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인간들 꼴 보기 싫어. 결국 선거는 참담한 결과로 끝났다. 서두창 5.1% 득표로 낙선. 그가 바란 국회의원 배지는 끝내 그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종기는 서두창보다도 더 철저히 무시당했다. 그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법조계 고위층을 만나러 다녔다. 이번에 대법관 자리 하나 비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법원장에게 말했다. 제가 그 자리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장은 피식 웃었다. 유 변호사,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이 법조계에서 평판이 어떤지 아십니까? 유종기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법원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지난 10년간 당신이 변호한 사건 목록입니다. 살인범, 사기범, 성범죄자, 죄다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법정에서 펼친 논리들, 법기술을 이용한 조작과 궤변. 이걸 보고도 당신을 대법관으로 앉히라는 겁니까? 유종기는 억울했다. 법을 이용한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합법적인 변호를 했을 뿐입니다. 법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변호사로 남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유종기의 꿈도 무너졌다. 그가 쌓아온 실적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바. 서두창과 유종기는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두창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줄은 몰랐네. 유종기가 한숨을 내쉬었다. 서두창이 술잔을 3개 내려놓았다. 빌어먹을 것들. 다들 우리가 필요할 땐 달려오더니 우리가 권력을 잡으려 하니까 싹 손절하더군. 유종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서두창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변호사에서 돈이나 많이 벌어먹으라는 팔자인가? 유종기가 담배를 물며 말했다. 그럼 결국 법을 가장 잘 아는 놈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거야. 그들은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정치적 야망은 끝났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법정에서 활개치며 죄인을 구제할 것이고 그들의 법기술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그리고 서두창과 유종기의 야망이 끝나지 않았다. 잠시 움츠러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치는 생물이라 했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했다. 그들이 서서히 다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윤진창 대통령. 그는 당선 초반 개혁을 외치며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임기 중반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경제는 폭락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왔고 전국 곳곳에서 윤진창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산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님, 이렇게 가다간 정말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윤진창은 씹던 담배를 재떨이에 짓눌렀다. 국민들이 감히 날 무시해.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때 한 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엄령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 한마디가 회의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용산이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서두창과 유종기는 기회를 감지했다. 이거야. 서두창은 유종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빌붙을 절호의 찬스야. 유종기가 피식 웃었다. 이미 죽어가는 정권 아니야. 서두창은 고개를 저었다. 정권이 죽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과거 자신들이 변호해줬던 정치 브로커들을 총동원해 용산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진창 대통령의 최측근과의 만남이 성사됐다. 용산의 한 호텔 룸살롱. 서두창과 유종기는 대통령의 최측근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지금 대통령님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최측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두창이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대통령님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유종기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헌법과 법률의 맹점을 활용하면 계엄령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최측근의 눈이 번쩍였다.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요? 서두창은 미소를 지었다. 법이란 원래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법적 논리를 만들어 드리죠. 계엄령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야당과 국민들을 찍어 누르면 됩니다. 유종기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리고 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직접 행정 권한을 가져야 하니까요. 최측근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며칠 후 윤진창 대통령은 용산 비밀회의를 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계엄령을 선포한다.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을 다스려야 한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배석한 채로 미소를 지었다. 계엄령을 발표하실 때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유종기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 테니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긴급 속보 윤진창 대통령 계엄령 선포. 현 정세를 감안할 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SNS와 뉴스 댓글창은 불타올랐다. 미쳤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찍어 누르겠다고? 이건 독재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서두창과 유종기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대통령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이번 판에서 우리가 확실한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우리를 버릴 수 없겠지? 그렇지. 이제야 우리가 원했던 자리에 서는 거야. 윤진창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거리에는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넘쳐났고 언론은 매일같이 정권의 폭정을 규탄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에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윤진창 대통령이 곧 법정에 서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두창과 유종기는 그를 찾아갔다. 대통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법이란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던 날 전 국민의 시선이 법정에 쏠려 있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나선 서두창과 유종기는 법정 한가운데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변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 삼아 대통령을 탄핵한다고요? 유종기가 냉소하며 덧붙였다. 국민들이 시위한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정권은 군중의 압력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찰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 제37조 2항을 보십시오. 국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윤진창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서두창이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불법 계엄령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종기도 비웃으며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계엄령이 위법이라는 해석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탄핵을 한다? 그들은 강력한 궤변을 펼치며 국민의 상식을 비웃었다. 결국 대통령께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엄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다. TV로 생중계되던 그들의 변론을 본 국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서두창과 유종기의 궤변이 보도되자 나라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 사악한 변호사 2명이 나라를 조지는구나. 법조계의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 분노한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법이 아니라 개판이다. 변호사회가 이런 궤변 변호사들을 영원히 징계하라. 더 큰 문제는 이들 변호사의 궤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돈 많으면 법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검찰도 법원도 다 썩은 것 아니야? 다 똑같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인데 어디인들 믿을 수 있겠어? 전국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법 기술로 변론을 해도 윤진창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는 없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국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윤진창 대통령 탄핵 인용.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용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서두창과 유종기는 자신들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탄핵 후 윤진창을 지지하던 정치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가 쓸모없어진 순간 아무도 그를 감싸지 않았다. 그리고 서두창과 유종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그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손절이야? 서두창이 이를 갈았다. 유종기도 격분했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우리가 법 기술을 총동원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려? 그들의 예상과 달리 용산 내부에서는 이미 서두창과 유종기를 손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저 변호사들도 끝장내야 합니다. 사법개혁 명목으로 저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탄핵이 결정된 후 검찰은 곧바로 서두창과 유종기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서두창, 유종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검찰 압수수색 진행. 탈세 변호사법 위반 혐의 두 변호사 피의자로 조사 예정. 그동안 그들이 숨겨두었던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역시 저놈들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도 벌었군. 저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 저러고도 벼락을 안 맞으니. 그들의 변호사 사무실 계좌는 이미 검찰이 추적하고 있었다. 해외로 빼돌린 거액의 자금 흐름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과거 승소했던 사건들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쉽게 당할 순 없어. 그들은 은밀하게 해외 도피를 준비했지만 검찰도 빠르게 움직였다. 공항에서 서두창 변호사 출국 금지 조치, 유종기 변호사 도피 시도 중 검거.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인석이 아니라 피고석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입장을 하자 법정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오늘의 재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서두창 유종기 변호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석에 서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제는 피고인 서두창과 유종기. 그들은 항상 법을 이용해 악을 변호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피고인이 되어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마지막까지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조롱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서두창, 피고인 유종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서두창과 유종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본 법정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위증 교사불법 자금 세탁사법 방해 및 직권남용. 또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는 서두창을 노려보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서두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첫 마디를 내뱉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재판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무슨 궤변입니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교묘히 악용해온 자입니다. 서두창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유종기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을 너무 잘 아는 죄밖에 없습니다. 서두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찰은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기를 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호를 했을 뿐입니다. 검찰 측이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들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서두창은 비웃었다. 국민이 바보였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똑똑했던 건가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저런 나쁜 놈들. 저걸 그냥 둬야 해? 국민을 기만해놓고도 뻔뻔하네. 법정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소란을 제지했다. 서두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법조인이었습니다. 우리 직업이 뭡니까?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유종기가 덧붙였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법이 허용하는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들었을 뿐이죠. 서두창은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계엄령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유종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을 위해 변론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두창이 방청석을 둘러보며 말했다. 법을 만든 건 우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뽑은 정치인들인가요? 우리는 단지 법을 해석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법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그 순간 법정 전체가 폭발했다. 판사가 법봉을 강하게 내리쳤다. 질서를 유지하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두창과 유종기를 노려보았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말했다. 여기에 기록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보십시오.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조작하고 해외로 수천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검사는 서두창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당신은 무죄를 주장합니까? 서두창은 비웃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법의 허점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순간이 다가왔다. 본 법정은 피고인들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인 서두창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유종기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잘 됐다. 저런 놈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어야 해. 쓰레기들 이제 끝이네. 하지만 서두창과 유종기는 끝까지 태어냈다. 서두창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감옥에 간다고 세상이 바뀔까? 유종기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상고심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빠져나가게 권모술수를 최대한 궁리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감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두창과 유종기가 감옥에 갇힌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 서두창 유종기 변호사 비자금 계좌 추적 중, 과거 변호했던 사건들, 재조사 착수,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법률사무소로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다. 전자기기와 서류 모두 확보해. 수사관들이 컴퓨터와 서류 뭉치를 쓸어 담았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고 있었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돈일 뿐이었다. 검찰이 발견한 것은 숨겨진 비자금이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13개 설립 스위스 케이맨 제도의 5천억 원 이상 은닉 각종 탈세 및 불법 자금 세탁 정황. 검찰 수사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 자식들 변호사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네. 언론은 곧바로 보도했다. 서두창 유종기 변호사가 아니라 금융사기꾼. 숨겨진 재산 5천억 원, 법조계 최대 스캔들. 비자금 계좌가 밝혀지자 과거 서두창과 유종기가 맡았던 사건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들은 악마의 변호사라고 불릴 만큼 온갖 중범죄자들을 변호해왔다. 강간범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간 사건, 살인사건을 사고사로 조작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 대기업 회장의 뇌물 사건을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간 사건. 검찰은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법을 악용한 사기 행위였어요. 한 검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들은 전부 재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서두창과 유종기는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은 그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었다. 탄핵된 윤진창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폭로했다. 서두창과 유종기가 나를 회유했다. 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다. 전직 재벌 회장도 입을 열었다. 나는 그들에게 300억 원을 건넸다. 그들은 내 탈세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그들이 변호했던 중범죄자들까지 폭로하기 시작했다. 나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무죄로 만들었다. 그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범죄 컨설턴트였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이름을 내걸고 보도했다. 서두창 유종기 법조계를 장악한 악마들, 그들이 변호한 사건 500건, 전면 재수사 착수.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TV 뉴스 인터뷰에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를 강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창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그 남자는 무죄를 받았어요. 저는 꽃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삶이 무너졌어요. 가족도 인연을 끊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걸까요? 그날 전국이 들끓었다.
이제라도 저 인간들을 감옥에서 썩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검찰이 유종기의 사법연수원 시절의 기록을 뒤지던 중 의문의 사건이 하나 발견되었다. 사법연수원 2년차 당시 유종기의 룸메이트 사망 사건. 그의 룸메이트였던 한 연수생이 연수원 기숙사에서 의문의 추락사고로 죽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시 사건 기록을 재조사한 결과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유종기가 사건 당일 밤 피해자와 크게 다투었다는 증언 확보, 사고 직후 유종기가 피해자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 포착, 당시 담당 경찰 유종기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 이 소식이 보도되자 유종기는 감옥 안에서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이건 전부 날 모함하려는 거라고. 그러나 그들의 비리가 잇따라 밝혀지자 서두창과 유종기가 중범죄자 교도소로 이송됐다. 철컥, 감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무표정한 얼굴로 좁은 감방 안에 서 있었다. 이곳은 그들이 한때 무죄로 만들어주었던 고객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강간범, 사기꾼, 폭력조직 보스. 과거에는 법정에서 그들을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같은 죄수복을 입고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한 사기꾼이 씩 웃으며 다가왔다. 어이 변호사님들, 여기서도 우리 변호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서두창은 이를 악물었다. 유종기는 침을 삼켰다. 이제 그들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변호사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무죄로 만들어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급으로 대하며 비웃고 있었다. 조폭 두목 강철수 강간범 박진호 기업형 사기꾼 정만수. 강철수가 크크 웃으며 말했다. 옛날엔 법정에서 우리를 구해주더니 이젠 같이 썩게 됐네? 기분이 어때, 변호사님? 서두창은 애써 무시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앞에서 철면피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만만했던 서두창은 이들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러자 사기꾼 정만수가 혀를 차며 말했다. 아직도 잘난 척하네? 그래 변호사님,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던 피해자들 생각나? 그때 내가 법정에서 떠든 거 기억나지? 그는 서두창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떠들어봐. 서두창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죄수가 감옥에 들어왔다. 전 대통령 윤진창, 뇌물 및 계엄령 불법 선포 혐의로 징역 30년 확정. 그리고 그가 들어온 감방에는 이미 서두창과 유종기가 있었다. 윤진창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씩 웃으며 말했다. 이거 반가운 얼굴들이네. 서두창은 인상을 찌푸렸다. 윤진창이 팔짱을 끼고 앉으며 말했다. 그래, 변호사님들. 덕분에 나도 여기까지 왔어. 유종기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우리 덕분? 우리가 누굴 위해 계엄령을 합법이라고 변론했는데? 내가 제대로 정치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고. 윤진창이 비웃었다. 그런 개소리는 법정에서 했어야지. 변호사가 그렇게 법을 잘 안다면서 정작 자기 죄는 못 피했네. 서두창도 폭발했다.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너는 술 처먹고 헛소리만 해대다가 탄핵당했잖아. 윤진창도 지지 않았다. 그래! 그럼 너희가 받은 고문료는 뭐였냐? 나를 변호한 대가로 수백억씩 챙기지 않았어. 그들의 고성이 감방을 가득 메웠다. 감옥 내 다른 죄수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볼만한 싸움인데. 한때 대한민국 권력을 주무르던 놈들이 감옥에서 서로 싸우고 있네. 그렇게 한동안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교도관들이 강제로 말려야 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감옥 내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이곳에서 서두창과 유종기는 법을 이용할 수도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 강철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긴 법도 없고 내 놈들이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 그날 밤 유종기는 잠자리에 들지도 못했다. 교도소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갑자기 누군가 유종기의 이불을 걷어찼다. 야 변호사, 내 덕분에 나 감방에 들어온 거 아냐? 강간범 박진호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나 변호할 때 피해자 얼굴 보니까 어땠냐? 내 덕분에 내가 무죄 받았는데
덕분에 잘 놀았어. 유종기는 소름이 돋았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박진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여기서 제일 쓰레기는 너야. 알았어? 잘난 척하면 한 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 순간 유종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감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그러나 감옥에서조차 그들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폭들은 그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경멸했다. 사기꾼들은 그들을 비웃으며 법을 너무 잘 아는 게 죄라고 조롱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감옥을 찾아와 면회를 신청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서두창과 유종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법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유종기가 감방 구석에 앉아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끝났어. 서두창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때 법의 악마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창 속에서의 긴 나날뿐이었다. 속보 서두창 유종기 추가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다. 그들이 수감된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검찰은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고 법원은 그들에게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이제 나라를 뒤흔든 악마의 변호사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서두창과 유종기는 다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없었다. 법조계에서조차 그들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피고인 서두창, 피고인 유종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본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하여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불법 자금 세탁 유죄, 사법방해 및 위증 교사 유죄, 강간 및 폭력 사건 변호시 증거 조작 유죄, 조직적 뇌물 수수 및 전관예 후 비리 유죄. 이에 따라 본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통쾌하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어.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서두창과 유종기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유종기가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무기징역. 서두창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발악했다. 이건 사법살인이야. 우리는 법을 지킨 변호사였다. 우리는 법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법을 이용해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봉이 내려쳤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악마의 변호사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려졌다. 찰컥. 감옥의 문이 닫혔다. 이제 서두창과 유종기는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다. 그들이 한때 조롱했던 법이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유종기는 하루하루 지쳐갔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점점 초췌한 몰골이 되어갔다. 어느 날 그는 감방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끝났어. 그 순간 철창 너머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두창, 면회다. 면회실로 들어선 서두창은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서두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와줬구나. 그러나 아들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서두창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아들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이름을 바꿀 겁니다. 서두창의 눈이 커졌다. 뭐? 아버지가 한 짓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평생을 서두창의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서두창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족조차 떠났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패배였다. 서두창과 유종기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은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 정관예우 근절을 위한 사법개혁안 발표, 검찰 변호사법 강화로 부패 변호사 퇴출 추진, 법원 사법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결정. 한때 대한민국을 조종하던 악마의 변호사는 사라졌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의를 다시 찾기 위해 싸웠다. 어느 날 밤 서두창은 감방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법정을 장악했던 순간
정치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순간, 법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 그는 철창 너머의 작은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 옆 감방에서 유종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두창, 왜? 우린 진짜로 끝난 걸까? 서두창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진짜로 끝났어. 그리고 감옥은 다시 조용해졌다. 침묵만이 감옥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갖은 궤변과 거짓말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대통령과 두 변호사는 세상에서 격리되었다. 이제야 국민들의 탄핵 스트레스로 다소 해소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의는 결국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깊은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아리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